안녕하세요. 비 오는 날 추적되는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오늘 오고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휴강이라고 공식적으로 해서 오케이 예. 할 수 없이 휴강 이건 해야 돼요.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또 휴강하고 근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뭐 화학과 학생들은 전공시험 본다고 그러던데 불행히도 그래서 10시부터 보강을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새로운 챕터 에너지와 대사 챕터로 이제 들어가서 오늘은 뭐 가볍게 요것만 오늘 끝내면 일찍 끝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저는 이 대사작용이라는 것이 생명체의 모든 화학 반응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일단 첫 시간부터 우리가 정의를 해왔었고 그래서 이제 바야흐로 요 6, 7, 8 챕터 3개는 바로 그 대사작용에 그러니까 대사작용이라는 것은 크게 그러니까 부셔버리는 것과 짓는 것, 집을 짓는 그래서 브레이크다운하는 이 캐타볼리즘과 이것을 이제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빌딩업을 시키는 그 애나볼리즘이라고 동화작용이라는 이 두 가지 방향에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하느냐 아니면 에너지를 방출을 하느냐 그 두 갈래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에 첫 번째 이제 이화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그 호흡 산소를 이용한 유기호흡을 이제 섭렵을 하고 그 다음 장에 가서는 그 정반대인 탄소 동화작용 빛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그 이산화탄소로부터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큰 물질을 만들어내는 이 탄소 동화작용, 광합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의 동화작용의 대표로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장에서는 그것 둘을 먼저 이론적인 배경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살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화작용, 동화작용으로 딱 일종의 복습이죠 이게. 그 다음에 그러면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은 어떤 반응에 따라서 어떤 반응은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내놓고 굳이 열을 방출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이것이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면 이것은 발열 반응 에너지를 이렇게 주입을 시켜줘야 되는 반응이면 흡열 반응 그럼 이화작용과 동화작용과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일까 흡열 반응일까? 교차해야 되겠지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가 아니라 그래서 모든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집어넣어 줘야 되는 무슨 소리야 완전히 정신이 나갔네 이렇게 브레이크다운을 해야 되는 발열이니까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되고 동화작용은 이렇게 빌딩업을 시켜야 되는 반응이니까 에너지를 이제 흡수를 해야만 되는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반응이고 자 그렇다면 산화와 환원은 어떻게 될까? 산화는 산소와 결합을 하거나 또는 전자를 빼앗기거나 환원은 산소와 좀 더 멀리 소원해지거나 전자를 얻게 되거나 하는 반응인데 에너지 측면에서 이게 산화는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일반적으로 반응일까 아니면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반응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필요? 방출? 산화 역시 그러니까 산화가 되면 될수록 훨씬 더 이렇게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이 되는 그런 반응이고 환원이 되면 에너지를 그 자체 내로 개인을 시키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지금 순서로 이화작용, 발열 반응, 산화 이것이 같은 맥락으로 거의 그 다음에 동화작용, 흡열 반응, 환원이 같은 캐티고리에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 그런 반응입니다. 이 산화 환원에 있어서는 이 발열, 흡열, 이화, 동약처럼 그렇게 훨씬 아비어스하게 찍어낼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도 하지만 거의 대충 이렇게 굳이 이렇게 그룹을 지으려면은 산화 환원은 이런 식으로 이쪽 발열과 환원은 각각 흡열 반응 쪽으로 해당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앞으로 요 7장과 8장에서 볼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오버뷰를 보면은 포도당 자체가 고분자 물질인데 이것이 저분자 물질로 이렇게 바뀌는 현상이 아까 얘기한 여기서 뭐였지? 이화작용이었고 그러면 에너지가 방출이 돼서 역시 발열 반응이고
그 다음에 이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된다는 게 무엇이냐 하면 포도당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 산화가 되는 거예요. 산화. 포도당에 있는 이 탄소가 이산화탄소하고 이 포도당에 있는 탄소 한 분자당 이산화탄소 두 개를 더 이상 산화되려야 더 이상 될 수 없을 정도로 최대 한도로 산화가 되는 것이 결국 요 포도당이 이 이산화탄소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 연소라고 할 수도 있지. 산화가 마치 연소되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으니까. 또한 그런 식으로 산소하고 완전하게 결합이 돼서 완전 연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포도당이 있는 그 탄소에 들어있는 그 전자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전부 전자를 빼앗기게 돼가지고 전자가 다 탈취돼서 그 산소가 나중에 그 전자를 다 받아가는 거죠. 그 빼앗긴 전자는 이 산소가 아니라 다른 산소가 와가지고서 전자를 받아가지고 땡큐 하고 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런 과정이 전체적으로 이 포도당이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물로 변화되는 과정은 이렇게 하나가 한 번에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단계적으로 엄청나게 여러 단계의 이 효소가 개입이 된 그 화학 반응을 거쳐갖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산물이 되는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 반면에 이 저쪽에 있는 저 바깥에 있는 지금 파란색을 띠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이 반응 자체는 이산화탄소와 똑같은 이 물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것이 그래서 이제 동화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이산화탄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어떠한 신내림을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포도당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게 이산화탄소가 환원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역시 산화 환원 과정은 거의 대부분이 산소와의 어떤 그 관계 정립도 되지만 또 전자가 언제나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포도당으로 환원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거기에 개입된 여러 물질들이 단계적으로 전자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전자의 탈취 마치 전자의 폭탄 돌리기 비슷한 전자를 빼앗겼다가 잠시 내가 전자를 얻었다고 좋아하는데 또 다른 옆에 친구가 와서 그 전자를 그대로 뺏어가고 그러면 또 전자를 받았다고 좋아하다가 또 뺏기고 하는 이 과정이 계속해서 연쇄 반응으로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최후의 승자가 이 포도당이 그렇게 되는 경우에서는 최후의 승자가 산소였었는데 우리가 들이마시는 그 산소가 최후의 승자 저쪽 반대쪽으로 이제 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이쪽으로 포도당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물질이 최후의 승자로 전자를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전체 오버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전자가 이런 식으로 상실되면 산화가 되고 획득되는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이렇게 여러분들 책에 보면 훨씬 더 예쁜 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검은 바탕에서 이렇게 변조시키다 보니까 약간 색깔 자체가 근데 약간 흐린 파란색이 이 높아진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높아진 것을 여기서 설정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약간 훨씬 더 파란 숙명여대 색깔 파란색이 조금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낮아진 그래서 전자를 이렇게 뺏긴 쪽이 산화된 쪽에 에너지 준위가 훨씬 낮아졌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을 했으니까 준위가 낮아졌다는 얘기고 이렇게 환원이 된 물질은 이제 에너지 준위가 조금 더 이게 에너지 준위가 좀 높아졌으니까 사실 이 자체로는 훨씬 더 약간 불안정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포도당 같은 경우 포도당이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공유결합이 훨씬 더 안정적인 결합이고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에너지를 방출을 한다라는 식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그래야 훨씬 이해가 쉬우니까 처음에 입문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굳이 우리가 사실 포도당에 있는 그 공유결합 분자를 이렇게 탈출해가지고서 그것을 거기서 에너지를 뺏어가지고서 그 뭘로 쓰죠? 그 에너지를 이제 ATP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을 합성을 하는데 사용되는 왜 하필이면 포도당이야? 왜 하필이면 포도당이 그렇게 좋은 음식물이 되는 것이야? 하는 이유가 포도당을 이루고 있는 그 탄소의 그 공유결합이 사실은 결합력이 약하고 불안정한 약한 결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결합은 그런데 이미 안정적인 결합은 이미 에너지를 다 내버리고 그 공유결합이 더 이상 빼먹을 에너지가 없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음식물을 쓰기에는 조금 별 의미가 없는 것이지.
포도당은 공유결합이긴 하지만 그 포도당에 있는 그 특이한 공유결합은 아직까지 빼먹을 에너지가 훨씬 남아있는 약간은 불안정적인,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쓰기에 좋은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결합력이 강하다? 얼핏 보면 참 상당히 패러독스한 얘기 같지만 엄청나게 강한 결합력일수록 이미 모든 에너지를 다 방출해버리고 다 내던져버리고 자기들끼리 훨씬 안정적인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낮은 거지. 자, 그래서 이 대사작용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 연력학에 대해서 연력학 제1, 2법칙을 그래서 언제나 생물 시간에 다루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뭐라고 감히 이런 이 어려운 연력학 제1, 2법칙을 다루느니 하는 조금 그런 약간 웃기는 얘기가, 사실 연력학 제1, 2법칙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서 그냥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이 레이맨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레이맨의 잘 이해를 잘 못하는 일반 사람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눈에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어쨌든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연력학 제1법칙은 뭐냐 하면은 에너지는 절대로 네가 함부로 만들거나 써먹어서 없어지지 않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단순히 이런 식으로 네가 이렇게 이거 뭐라고 그러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이거 비슷한 스카이콩 공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래서 뛰면 이것이 제일 위에 올라갔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엄청나게 제일 높아졌다가 이것을 중력에 의해서 내려갈수록 점점 더 그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운동 에너지로 변화해가는 그 과정이 이렇게 반복이 된다 하는, 그래서 에너지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에너지가 어디서 하늘에서 계속 떨어지거나 네가 스스로 무슨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어디에 있는 에너지를 단순히 어떤 다른 형태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사용하기 좋은 형태로 변환을 할 뿐이다라는 것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의 골자는 에너지는 언제나 항상 그대로이다. 다만 그 상태만이 변할 뿐이다라는 그 얘기이고, 그것이 사실은 이런 화학 반응을 할 때 이화작용, 동화작용 같은 것을 굳이 해가지고서 왜 이런 특정한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사실은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절대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인 연력학 제1법칙을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식의 화학 반응을 생명체 내에서 이렇게 이루는 것이다라는, 그것을 조금 이해하는 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제나 모든 생물학 책에서는 이 대사작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거 먼저 일단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모든 우주는 일단 모든 일들이 전부 엔트로피라고 하는, 이건 훨씬 더 어려운 개념인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무질서도라고 이게 그냥 표현을 해주는 거죠. 흐트러진 상태. 그러니까 모든 이 사물이 전부 점점 더 무질서도를 증가를 시키는 방향을 선호해서 그쪽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점점 더 멀어져가는 이 우주가 엔트로피를 약간 상징할 수가 있을까? 약간.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그림을 언제나 좋아하는 이유는 이것을 보면 이제 이고 내 자신의 이고 테라피를 할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고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자신이 언제나 기분이 제일 나쁠 때가 왜 가만히 기분이 나쁜지 생각을 해보면 자기 자신의 이고가 침해됐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야. 별일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이고, 별것도 아닌.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나는 이것을 사실 봅니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어디에 있느냐, 여기 이 중에서 어디쯤에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하면 웬만한 경우에는 그 별일도 아니었던 내 이고가 그냥 이렇게 사그러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웬만하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그림을 같이 이렇게 집어넣고 보곤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그 제2법칙 자체는 지금 얘기했듯이 만약에 어떤 화학 반응이 무질서도가 이렇게 증가되는 쪽으로 이렇게 발생을 해서 그 화학 반응의 결과로서 어떤 거기에 있는 시스템의 무질서도가 훨씬 더 증가가 된다면 그 화학 반응은 모든 우주가 도와주는 화학 반응이 되기 때문에 자발적인 반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생명체 내에 있는 화학 반응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자발적인 반응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장 간단한 예로 이러한 식의 세포를 저절로 구성을 한다라고 할 때 이거 역시 이게 가장 대표적인 비자발적인 반응이고 엔트로피가 완전히 감소가 되는 역행이 되는 그런 반응인데 이게 저절로 생겼단 말이야. 저절로 네가 지금 세포가 생겼다는 얘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정교하고 잘 정렬된 상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하지만 이거 역시 에너지를 주입을 하면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에너지만 주입이 된다면 이러한 엔트로피가 일반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요게 작은 개를 엔트로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된 그 외부에서 주입되는 에너지 때문에 전체적인 모든 우주의 엔트로피의 총합은 이것 때문에 이놈 때문에 더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이 자발적인 반응이 자발적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않지만 어쨌든 이러한 특이적인 엔트로피가 감소되는 부분적으로 그러한 이벤트가 가능하다라는 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픈 시스템, 에너지가 서로 입출입이 바깥에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수입을 하고 또 여기서 발생 에너지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오픈 시스템, 개방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방계이기만 한다면 이 모든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생명체가 됐든 모든 것이 개방계이기만 한다면은 외부에서 주입되는 에너지로서 이런 식으로 부분적인 엔트로피의 감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완전히 클로즈된 시스템, 폐쇄계에서라면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 주입이 불가능한 그것을 차단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한 엔트로피가 감소된다든가 하는 그런 비자발적인 반응이 발생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는 생명 시스템은 개방계에 속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엔트로피 감소시킬 수가 있다.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는 그것 때문에 훨씬 더 증가를 해버리고 여기다가 써버린 그 에너지 때문에 그래서 절대 전체적으로 그 연력학 제2법칙을 지금 위반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 걱정하는 것이죠. 자, 이제 어떤 화학 반응이 자발적인 반응이냐 아니냐를 조금 더 훨씬 체계적으로 수치적으로 이 수치가 이렇기 때문에 이 화학 반응은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음 또는 이 화학 반응은 잘 일어날 수 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자유에너지라는 하나의 개념을 이렇게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에너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 중에서도 어떤 에너지는 발생을 해봤자 별로 쓸데가 없는 에너지 열 같은 것들은 아무짝에서 쓸 수 없는 얼핏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뭔 소리야? 열이 얼마나 좋은 에너지야? 겨울에 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물리화학적인 측면에서 일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일을 성사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가용하는 에너지가 아닌 열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에너지라고 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전용이 될 수 있는 제대로 정말 유효한 그런 에너지만을 우리는 자유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 에너지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고안을 해놓은 사람이 옛날에 한 19세기인가 18세기인가 물리학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깁스 프리 에너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그래서 이것을 자유에너지를 언제나 G라고 그 사람 이름 이니셜을 따서 G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유에너지, 제대로 된 에너지, 가용한 에너지인데 델타 G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유에너지 자체가 이 G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처음에 시작을 화학 반응을 할 때와 나중에 화학 반응이 끝나고 나서 생성물 간에 그 자유에너지의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생성물의 자유에너지가 화학 반응보다 훨씬 더 나중에 높았다면 이거는 자유에너지 자체가 나중에 훨씬 델타 G 자체가 델타라는 것은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 델타 G가 반응물 하고 생성물 간의 그 자유에너지 차이인데 그 값이 이렇게 플러스 값이 포지티브 값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이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겠어? 왜냐하면 여기 처음에 있던 자유에너지보다
지금 산물 자체에 훨씬 자유에너지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얘기는 어디서 외부에서 에너지가 훨씬 더 주입이 됐다거나 어쨌든 이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로 훨씬 더 자유에너지가 훨씬 더 많은 어떤 물체일수록 훨씬 그 자체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은 이 화학 반응이 저절로 이런 식으로 일어나기는 힘들다 하는 얘기죠. 반면에 이러한 화학 반응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 정도 수준의 에너지, 자유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반응이 끝난 다음에는 이만큼의 반응물 자체는 전부 훨씬 더 겸손해진 이런 화학 반응이 된다면 델타 G 값이 델타 G는 언제나 반응물의 자유 에너지에서 처음에 시작한 그러니까 생성물의 자유 에너지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반응물의 에너지를 뺀 값이니까 언제나 그러니까 결과에서 이 원인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것을 뺀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은 델타 G 값이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런 화학 반응 훨씬 더 나중에 결과물이 에너지 측면에서 안정적이 되는 그런 화학 반응이 엔트로피의 개념에서 봐도 이해가 되겠지. 이것이 훨씬 더 자발적인 반응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델타 G 값이 음수가 되는 그러면 그 화학 반응은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스판테니어스 하다라고 우리가 규정을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거 편리한 점이 뭐냐면 요 델타 G 값이라는 것은 이 물리화학에서 델타 G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화학 반응에서. 그러면 미리 화학 반응이 시작을 하기도 전에 또는 어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화학 반응을 그런 식으로 이 델타 G 값을 계산해 봤더니 이거는 자발적이네, 이거는 비자발적이네 해서 그 화학 반응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는 델타 G 값이 무조건 마이너스 자발적 반응. 오케이, 그거 하나. 왜 델타 G 값이 마이너스가 자발적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한 시도입니다. 얼마나 이해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델타 G라는 것은 프로덕트, 산물의 이 자유에너지에서 리액턴트, 반응물의 이 자유에너지를 언제나 뺀 값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이너스가 되면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것이고 또 다시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바라볼 것 같으면 델타 G 값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 하면은 요 델타 H 요거는 엔탈피라고 하는 열은 아니고 어떤 그 화학계 자체 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일정 상수 비슷한 전체 에너지 값입니다. 엔탈피라고 하는 거기다가 T라고 하는 것은 절대온도 절대온도 T값 화학을 들었으면 요 T가 무엇인지를 297도인가 그랬을 절대온도 값이 273 맞아.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요 S가 뭐냐면은 엔트로피 요것이 엔트로피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공식으로 이것을 이렇게 다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방향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자발적인 반응 자체가 델타 G 값이 이것 때문에 마이너스 음수 값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음수 값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래 기존에 있는 요 엔탈피 값은 원래 거의 상수와 같은 것이고 요 절대온도 역시 거의 상수와 같은 똑같은 일정한 값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요 엔트로피 값이 훨씬 더 증가돼야만이 델타 S가 증가돼야만이 요 델타 G 값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반면에 델타 S 엔트로피 값이 언제나 항상 증가하는 값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은 언제나 자발적인 반응 자체는 델타 G 값이 언제나 음수 값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그냥 일반적인 상식 수준상에서 그렇게 이해를 요 두 개 공식을 하는데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체 내에서 모든 화학 반응은 효소가 무엇이죠? 다시 효소를 한번 정리한다면 한마디로 효소 먹으면 좋은 것 많이들 먹잖아요. 효소 식품 그래가지고 먹으면 좋다고. 효소는 영어로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효소는 biological catalyst. 한국말로 그것을 다시 정의하면 그러면 생물학적인 촉매라는 화학에서 촉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은 절대로 반응에
이렇게 이 소비되지 않으면서 화학 반응의 레이트, 화학 반응의 스피드, 속도만을 올리는 것을 화학에서는 촉매라고 하잖아요. 역시 생물학에서도 이 촉매작용을 하는 효소는 똑같은 식으로 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식으로 그렇게 화학 반응에 이렇게 자기 몸을 던져갖고 불살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화학 반응 자체의 이 스피드만을 이렇게 속도만을 결정을 짓는데, 자, 효소가 없으면 절대로 생명체 내에서 어떠한 대사작용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의 불변 진리 같은 바이블 같은 사실, 바이블이 사실이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그건 사실인데, 그렇다면은 효소가 없으면 절대 대사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생명체에 있는 화학 반응은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자발적 반응도 물론 많겠지만 비자발적인 지금 마치 탄소 동화작용 같은 대표적인 비자발적인 반응도 있겠지. 그것이 그러니까 효소에 의해서 자발적인 반응으로 변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구나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한 50%만 맞는 얘기가 돼요. 50%. 왜? 왜냐하면 효소 자체가 우리가 얼핏 짐작을 하게 이 특정한 델타지 값이 좀 플러스인 델타지 값을 자발적인 것으로 마이너스 값으로 효소가 개입해서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반응 자체의 어떤 근본적인 성격은 효소가 아무리 거기에 개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 반응이 원래 이런 반응이었었는데, 이렇게 이것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비자발적인 반응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그래프잖아요. 이쪽이 에너지, 자유에너지 값이고 이것이 반응의 반응이라면 여기서 산물의 자유에너지가 이 반응물의 자유에너지보다 높을 이 경우, 이거 비자발적인 반응이겠죠. 그죠? 조금 전에 본. 이렇게 된 것을 효소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갑자기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효소가 개입을 해서 비자발적인 반응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건 맞는 얘기예요. 효소는 비자발적인 반응을 생명체 내에서 가능하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효소가 들어서 델타지 값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좀 이따 볼 소위 말하는 반응 연계라고 하는 그런 기작을 통해 가지고서 그것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전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반응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효소가 없이는 절대로 어떠한 화학 반응도 생명체 내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심지어 자발적인 반응이라 할지라도 자발적인 반응, 예를 들어서 이 당을 이렇게 분해하는 해당 과정 같은 그런 자발적인 반응, 효소가 없이는 한 5, 6천 년이 걸려야 그 반응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뭐 도저히 밥 한 번 먹고 5, 6천 년 기다려야 소화가 되려면 뭐 죽겠죠. 하지만 효소가 개입을 하면 뭐 몇백 분의 1초, 몇만 분의 1초 만에 그 반응이 이렇게 다 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효소가 대사작용을 이렇게 촉진을 하는 방식이 그럼 두 가지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것이, 하나는 비자발적인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느냐 하는 그런 방식과, 두 번째는 자발적인 반응이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5, 6천 년이 걸리는 그 화세월을 몇만 분의 1 또는 몇천 분의 1초로 순식간에 찰나로 만들어버리는 그 방식. 이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일단 먼저 이거 먼저 한번 연결해 봅시다. 비자발적인 이런 반응을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게 할까?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그냥 막무가내로 이거 에너지 주입하면 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에너지를 주입해서 뭐 어떻게 이게 갑자기 높은 산이 갑자기 산으로 불도저로 깎아내린다는 얘기야? 뭐야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하냐면은 반응 연계라고 하는 그 개념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비자발적인 반응이 하나가 있을 때, 야 이거 도대체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할 때 또 다른 큰형님을 모셔오는 거지. 아주 자발적인 엄청나게 자발적인 반응 연계가 이렇게 큰 폭차로 떨어질 수 있는 자발적인 반응을 이걸 두 개를 같이 이렇게 합쳐버리는 거죠. 그 반응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과 이것을 산술적으로 이 델타 G 값을 계산하면은 이 값이 떨어지는 마이너스 값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것이 총합이 델타지가 마이너스가 되게 하는 마치 효소는 두 개의 매치메이커 같은 중매쟁이처럼 비자발적인 화학 반응 하나를 끌어다가 이리 와 하면서 자발적인 반응 하나를 훨씬 더 큰 델타지 값이 마이너스 값이 훨씬 큰 것을 두 개를 끌어다가 여기서 야 니들 같이 이렇게 해서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까지만 하면 일단 뭐 일반 생물학 1학년 수준에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대충 다 오케이 알았어 이해했어 하는데 가만히 집에 가서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지하철에서 생각해보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뭐야 도대체 화학 반응 하나를 이렇게 끌고 오고 또 하나를 이렇게 끌고 와서 같이 손잡게 해주면은 이게 갑자기 이런 반응이 갑자기 이렇게 되는 무슨 소리야 이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카풀을 시키냐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리액션 하나 리액션 1은 델타지 값이 포지티브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큰 폭으로 떨어지는 델타지 값이 마이너스인 ATP 가수분해 요거 한번 ATP 제비다리 하나 부러지면 한 마이너스 7kcal 정도의 큰 에너지가 해서 이만큼 큰 폭으로 떨어지니까 요거 두 개를 같이 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플러스가 이것과 상쇄가 돼서 전체적인 오버롤 델타지는 요것의 요 차이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다. 그냥 개념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뭐 어떻게 이거 두 개를 같이 ATP와 이거를 같이 두 개를 같은 한 용기에다 넣고 같이 넣으면 두 개 갑자기 그냥 섞이나 반응이 그거 안 되는 얘기 아니야. 효소가 이걸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사실은 요 그림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 하나가 글루타믹 애시드라고 하는 요 아미노산이 지금 암모니아하고 이렇게 결합을 공유 결합을 지금 형성하는 거예요. 결합을 해서 또 다른 아미노산인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합성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어떤 하나의 아미노산 전구체를 가지고 또 다른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아미노산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문제가 결합을 이렇게 형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 생각에 이거 델타지가 계산해보니까 플러스 3.4 킬로칼로리 뭐 이거 안 되겠는데 반응이 비자발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세포는 어떻게 하냐면 효소가 이것을 성사시키는 효소가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가지고 오면서 ATP 가수분해를 동시에 하면서 ATP 가수분해는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7 정도 되는 이 정도의 큰 마이너스 값을 가진 자발적인 반응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이것을 처음에 이게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여기다가 되지도 않는 공유결합을 여기다 직접 우겨 넣으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데 이 효소는 아주 지혜롭게도 여기다 먼저 ATP를 가수분해시켜서 여기다가 인산기를 붙여버려요. ATP 딱 가수분해시키면서 글루타믹 애시드에다 먼저 이것을 한다 붙여놓으면은 이것이 하나의 인터미디엇이 되는 거죠. 중간 전구체가 얘는 갑자기 미쳐 날뛰게 되는 불안정한 물질이 되어버려요. 이 자체가 여기다 인산기를 하나 붙여버리면 나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인산기 띄워버리면 어떻게 하지? 해서 엄청나게 불안정한 물질이 돼서 액티브한 반응성이 엄청나게 높은 중간 어떤 전구체 구실이 이걸 만들어버리면 이게 자발적으로 저절로 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것을 직접적으로 암모니아하고 붙이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돼. 불가능이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로 와서 이제 암모니아하고 붙이려고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 물론 왜냐하면 얘가 엄청나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산기를 본드를 띄어내는 지금 자발적인 반응을 이루려고 막 하는 애니까 그래서 인산기 딱 띄어버리고 갑자기 암모니아하고 붙여서 글루타민하고 하는 이 반응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끔 중간 산물을 이렇게 딱딱 조정을 ATP 가수분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 이게 사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설명을 하기가 좀 복잡하니까 귀찮으니까 대충 ATP 가수분해라는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반응 연결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맞지 물론 서류상으로 딱딱딱 나중에 이렇게 점검해보면 다 맞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뉴클리오티드가 지금 핵산으로 중합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돼 이게? 뉴클리오티드가 전부 왔는데 거기다가 번드를 붙여갖고 지금 포스포 다이에스터 인산
이 에스테르 결합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줄줄 붙인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반응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래서 뉴클리오티드가 지금 모노뉴클리오타이드가 아니라 트라이, ATP, GTP, TTP 하는 인상기 3개를 가지고 있는 것들로 만들어 다음에 그러면 이것처럼 얘네들처럼 걔네들은 불안해가지고 못 사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가수분해가 되면서 거기에 하나씩 붙게끔 만드는 그런 방식을 효소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아미노산도 마찬가지예요. 아미노산 하나하나를 어떻게 도대체 붙여서 펩티드 결합을 만들어서 단백질을 만든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반응 연계? 어떻게 해? 그 반응 연계는 각각의 아미노산에다가 임시적으로 어떤 뉴클리오티드 AMP라는 걸 붙여가지고서 각각의 아미노산이 이런 식으로 불안해서 못 살게 그래서 직접 자기가 막 그 인산을 띄워가지고 막 서로 붙이게끔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거 하나만 이렇게 보여줬지만 생명체 내에 있는 그런 모든 비자발적인 그런 합성을 하는 반응들은 이와 비슷하죠. 그래서 ATP가 여기저기 전부 다 이렇게 사용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그 ATP 가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어떤 다른 데다가 이런 식으로 인산기를 붙이거나 또는 자기 자신이 가서 들어박혀서 그 중간 산물이 훨씬 더 반응이 자유스러운 그런 물질로 잠시 임시적으로 변하게 하는 그것이 소위 말하는 반응 연계의 골자입니다. 뭐 이것만 대충 알아듣고 또는 뭐 알아듣고 살짝 까먹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대충 그러한 얘기였어라고 하더라도 오늘 강의는 훨씬 거의 대부분 큰 수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TP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반응 연계를 위해서 ATP를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고 고에너지 결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ATP 가수분해를 할 때 아까 얘기한 마이너스 7.3 킬로칼로리 per 몰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양의 에너지가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생성이 되는 그런데 고에너지 결합 얼핏 생각할 때 그 ATP가 가지고 있는 그 인산기 사이에 있는 그 공유결합 자체가 원래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은 뭐 고영양가라고나 하는 그것은 절대 아니고 그게 아니라 단순히 그것이 풀어졌을 때 가수분해가 됐을 때 어떤 특이점 때문에 이것이 엄청나게 네거티브 델타지 값이 발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고에너지 결합이라고 약간의 미스노머라고 고에너지 결합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공유 결합은 훨씬 결합력이 강한 또는 결합력이 훨씬 또 불안정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그 결합력 자체의 에너지 준위를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고에너지 결합이라고 요 델타지 가수분해 시의 네거티브 델타지 양이 그 고에너지 결합이냐 아니냐를 그래서 이 ATP는 사실 고에너지 결합을 요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요거 두 개가 각각이 둘 다 이렇게 부러졌을 때 델타지 값이 엄청나게 발생을 해서 그래서 그냥 에너지 자체를 요것을 부러뜨려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지금 ATP 가수분해가 이렇게 해서 ATP로 바뀌는 요것을만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 세포는 어떤 경우에는 아예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잘라버려 가지고서 요 인산기 두 개가 동시에 하나가 아니라 그 인산기 두 개가 동시에 딸처럼 나오게 되는 이거 역시 아주 기가 막힌 나중에 생화학 시간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개의 다른 방식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그 두 고에너지 결합을 가수분해 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다양한 모든 화학 반응을 반응 연계를 이렇게 시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TP를 우리는 세포에 있어서 에너지만 그 측면에서 볼 때 ATP는 이제 세포의 이거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캐시 또는 조금 이따 나오는 전자를 이렇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나중에 챕터에 나오는 NADH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한국에서는 가계수표를 잘 안 쓰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그 자기 개인이 그냥 은행 구조에서 가계수표를 좀 막 써서 막 그 상점에서 그 수표로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가계수표라는 식의 가계수표라고 그런 것들을 비유를 미국에서는 그렇게 비유를 많이 일반 사용하시는데 ATP는 에너지의 캐시이고 NADH 같은 전자 전달을 하는 것들은 그 에너지의 책이다 가계수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비유를 해봤죠. 목미 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ATP가 하필이면 그러한 그 세포의
이미디엇. 왜 캐시라고 하냐 하면은 이미디어트한 에너지 소스라는 얘기죠. 그냥 곧바로 편리하게 이렇게 막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리고 역시 이제는 더 이상 말이 안 되는 비유가 되겠지. 돈을 안 가지고 얼마든지 카드나 무슨 뭐 전화 같은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시대니까. 어쨌든 옛날 구태에 의한 비유인데 이것이 왜 에너지 화폐 구실을 하기에 적합한 물질인가 하는 얘기예요. 고에너지 결합이라서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ATP가 고에너지 결합이기 때문에 캐시로 좋다. 그렇다면 이것을 뭐라 하는 얘기죠. 만약 당신이 ATP가 고에너지 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세포에서 고에너지 결합을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물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캐시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표를 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라. Think again. 왜? 왜냐면 ATP가 지금 에너지 그 고에너지 결합의 그 에너지 결합 준위로 본다면 얘는 그냥 중간치 정도라는 거죠. 그거보다 훨씬 더 고에너지 결합, 가수분해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에너지가 나오는 결합들이 누가 있냐 하면은 바로 저 조그만 위에만 봐도 훨씬 더 우리가 헬스 같은데 가서 잘 볼 수 있는 이 물질인 크레아틴 파스포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물질이고 뭐 근육 무슨 뭐 보충제로 막 마시는 그런 것들. 이것이 훨씬 더 ATP보다 훨씬 고에너지 결합이고 그보다 훨씬 더 고에너지 결합은 무슨 이 PEP라고 하는 나중에 해당 과정 다음 장에서 해당 과정을 갈 때 해당 과정에서 마지막 물질의 바로 전 단계의 물질이 PEP 파이로베트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데 왜 이렇게 하필이면 이런 것을 쓰냔 말이죠. 왜 그럴까? 혹시 누구? 왜 ATP가 고에너지 결합을 에너지 양으로 볼 때 가장 많은 양의 에너지를 네거티브 델타지를 방출하는 고에너지 결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세포는 ATP를 이렇게 편애하는 것인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양이 합성을 해야지. 아주 정답입니다. 쓸 때는 좋았는데 다시 재생하려면 배터리 쓸 때는 좋았는데 배터리 다시 재충전하려면은 그거 생각해야지. 그거 할 때 그 재충전을 할 때 에너지 양을 얼마나 쏟아부어야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생각할 때 이거 한번 쓰긴 좋았는데 이거 써놓고면 나중에 이거 다시 되돌릴 때 엄청나게 큰 에너지 양을 들여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모든 면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이 중간 정도의 과유불급 그래서 이 정도의 레벨의 델타 마이너스 델타를 이렇게 내뿜는 ATP야말로 최고의 에너지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여기까지 이제 이 언덕을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 언덕을 내리막길 또 다른 미끄럼틀을 만들어줘가지고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완전히 전체적으로 이 내리막길을 만들어주는 그 반응 연계에 관해서 효소 역할. 두 번째 효소 역할은 반응 자체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효소가 필요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화학 반응에는 소위 말하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넘어야 되는 장벽이 있다. 효소가 없이는 이것은 넘사벽이 되는데 효소가 생기면 그것이 그다지 큰 넘사벽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가 무엇이냐? 활성화 에너지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 반응을 보면은 이거 자발적인 반응이지 당연히 델타 G 값이 얘가 훨씬 낮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게 뭐냐 하면은 전이 상태라고 하는 지금 요 반응과 요 반응물과 요 산물이 차이점은 화학결합이 서로 지금 바뀌었잖아. 화학결합이 새로운 화학결합을 지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반응물이 새로운 화학결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아무리 에너지 측면에서 훨씬 더 이 페이버러블한 선호되는 델타 G가 훨씬 낮은 거라 하더라도 일단 이것을 먼저 뽀개야 된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화학결합을 부셔버리고 파괴하고 그래야 훨씬 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안정적인 새로운 화학결합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거 뽀갤 때 이거 저절로 자연적으로 이것을 뽀개려면 그냥 운동 에너지 보통 있는 상온 상태에서
열을 가하면 물질이 파괴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열을 가하게 되면 분자들의 움직임이 훨씬 빨라져서 원래 기존에 공유결합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그냥 안정적으로 있지 못하고 그 운동들이 훨씬 빨라져서 그냥 그 분자들이 파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열을 가하면 모든 물질이 파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가열을 시키지 않고 상온 상태에서 이 반응물을 이 분자를 최소한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야 돼요. 부서지기 쉽게.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개념적으로 이 활성화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전이 상태로 만들었을 때는 분자가 여기 원래 기존에 있던 이 공유결이 완전히 깨져버린 것은 아니지만 이제 가서 슬쩍 밀기만 해도 완전히 탁 부서져 버린 상태까지 되는 것이 이것이 이 전이 상태. 거기까지 만들려면 에너지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그 장난이 아닌 에너지를 효소는 희한하게 자기 활성 부위 있잖아요. 효소의 그 액티브 사이트. 거기다가 이 물질들을 딱 집어넣으면은 이 활 비트는 게 훨씬 더 쉬워져가지고서 그 화학결합들이 훨씬 더 흐물흐물해져서 그 에너지 준위가 열을 가하지 않고도 훨씬 쉽게 저절로 극복이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대충 이해가 되면 한마디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 효소는 그렇게 해서 반응물들의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줄 수가 있다. 아주 현저하게 낮춰준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 이렇게 안 되는 것을 효소가 자기 집에 끌고 가면은 활성도를 끌고 가면 이게 이 정도로 이렇게 낮아져서 요만큼만 극복을 하면은 되기 때문에 이 정도야 뭐 껌값 해서 그래서 이제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 활성화 에너지를 모든 물질들이 화학 반응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이것이 없었다면은 생명체가 도대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활성화 에너지가 없으면 모든 화학 반응이 자발적인 반응은 이미 다 일어나버렸겠죠. 일어나고 더 이상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이 있어서 잠재적인 자발적인 반응도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와서 효소를 사용해서 그제서야 반응을 시키면 그래서 정말 정말 생명체는 정말 희한하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정말 잘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반응의 델타지 값이 마이너스인 자발적인 반응일지라도 이 효소가 이 촉매작용을 반응물을 이렇게 전이 상태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그것은 이 에너지 장벽이 너무 커서 활성화 에너지.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로 저절로 그것이 이렇게 흐물흐물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그래서 5,000년, 6,000년이 그래서 걸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활성 부위 자체가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효소의 활성부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특별한 장소인 효소 안에 있는 그 활성 부위는 기질만의 특별한 너만의 장소. 나는 너만을 인식을 하고 기질 너만이 들어와서 아주 편안하게 이 분자 구조가 딱 맞아서 딱 안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이 활성 부위는 기질과의 효소의 아주 특별한 궁합이 구현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그래서 흔히 계속 열쇠와 열쇠 구멍을 관계를 계속 이렇게 기울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 자체가 이렇게 기질 자체만 여기 들어가서 아주 편안하게 딱 안착을 할 수 있는 이 활성 부위. 그것은 그래서 단백질만이 만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서 단백질이 그렇게도 효소를 만드는데 거의 99.9%가 거의 모든 단백질들만이 이렇게 효소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그 활성 부위 안에서 어떤 산물이 만들어져 버리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그들 간의 이 편안한 동거 관계가 끝나는 것이죠. 하니문 이즈 오버 해서 그래서 기질들이 구조적으로 서로 좀 불편해지니까 산물로 바뀐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 서로 갈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잘 가라. 해서 이렇게 서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기질과 효소가 그렇게 화학 반응을 하는 것도 그래서 공유결합 같은 그런 아주 강한 안정적인 결합을 했다간 이런 것이 안 일어납니까? 그러면 화학 반응 자체가 엄청나게 길어지게 되죠. 시간이. 얼마나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얘기. 그래서 생명체에 존재하는 아주 약한 결합들, 수소 결합이라든가 반데르발스 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효소와 기질 간의 이 활성 부위에서 이 결합력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산물이 일어나고 나면 훨씬 쉽게 이별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화학 결합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효소의 활성 자체가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일단 온도. 아까 얘기했듯이 온도가 높아지면 그냥 무작위적으로 모든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까지는 이 화학 결합의 반응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죠. 그것이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아까 얘기한 이 분자 간의 안정적인 화학 결합 자체가 전부 이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파괴가 되버리기 때문에 막 개판 5분전이 되어버리는 것이지만 그래서 각각의 어떤 효소들은 자기 고유의 이 최적 온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그래프의 본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모든 효소들은 대충 비슷하게 이렇게 한 37도 정도가 아마 최적 온도이겠지만 활동을 하게.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이 아닌 것이 어떤 아주 특이적인 효소는 예를 들어서 95도 용암 근처에 사는 세균에서 얻은 효소는 이렇게 뭐 7, 80도, 섭씨 7, 80도 되는 데에서 그 효소의 기질이 최적의 활성을 보이는 그런 특이한 녀석도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 뿐만 아니라 산도, 효소의 구조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산성이냐, 이 조건이, 염기성이냐 따라해서도 그것이 최적 활동을 나타내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가수분해 효소라고 하더라도 이 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펩신이라고 하는 이 가수분해 효소는 pH가 지금 거의 2 정도의 완전 산에서 최적 온도인데 반해서 거의 대부분의 근데 이제 장에서 활동을 하는 이 트립신이라고 하는 가수분해 효소는 이거는 거의 중성보다 약간 살짝인 알칼리성 pH에서 이렇게 최적의 온도를 버릴 수 있는 그 각자의 활동 조건에 따라서 이미 다 그렇게 적합하게끔 적응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참여하는 이 참가자들이 많으냐. 기질 농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기질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래서 이제 효소가 없는 상태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제 기질 농도가 이렇게 이거 역시 화학 반응이니까 기질 농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보통 농도는 여기다 이런 식으로 괄호를 표시하면 이것이 농도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S가 substrate고 기질의 농도 하면 여기다 이렇게 네모 괄호를 이렇게 펴면 이것이 기질의 농도가 되는 것이니까 기질의 농도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이 화학 반응 자체도 이 화학 반응은 보통 속도로 표시를 하게 되니까 V 그래서 이것을 V라고 표시를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어느 정도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효소가 개입을 하게 되면 이게 요 그래프에 어디다 대고 간 말이야. 야란이. 요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속도가 장난이 아니지. 효소가 개입하게 되면 같은 기질 농도인데 갑자기 속도가 이렇게 스카이로켓팅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것이 그만큼 효소가 이렇게 이 반응 속도를 엄청나게 빨리 높인다는 얘기인데 또 한 가지 문제는 효소가 개입된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기질의 농도를 높여도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거의 최고점에 도달합니다. 더 이상 기질 농도를 높여봤자 이제는 효소가 이제 이것을 다 핸들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되니까 여기서 이 시점에서 효소의 농도를 더 이상 높이지 않는 한 같은 양의 효소를 가지고는 활동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온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기질의 농도가 효소의 활성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 어떤 특이적인 효소마다 얼마나 네가 일을 잘하느냐 그 효소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 값으로서 KM이라는 값을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KM 값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여기서 KM이 어디 있느냐 한번 보세요. KM을 요 그래프를 보고 정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겠어요? 요 그래프를 따고 KM을 한번 정의를 해보세요. 뭐라고? 마이크 갖다 줄? 기질 농도.
기질 농도가 요게 지금 기질 농도 아니에요. 효소의 활성, 효소 최대 그 활성의 반값, 효소의 최대 활성의 반 정도의 활성을 나타내게 되는 때의 기질 농도가 바로 Km 값이에요. 왜? 기질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효소의 활성이 점점 더 올라가는 것은 기존 알았던 사실인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기질 농도에 어떤 그 특정한 효소가 자기 능력의 50%를 발휘할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특정한 효소가 자기의 최대 능력의 50%를 발휘를 할 수 있게 되는 그 시점에 기질 농도를 우리는 Km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 K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효소는 좋은 효소이다. Yes or no? K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효소는 훨씬 더 일을 잘하는 좋은 효소이다. 반대지. K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효소는 찌질한 효소, 훨씬 더 많이 던져줘야 그제서야 반응을 하는. 오케이? 그것이 Km과 효소의 능력과의 어떤 관계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K 값이 낮을수록 효소는 상대적으로 좋은, 효과적인, 상대적으로 활성이 높은 효소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효소의 활성은 기질 농도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의 효소들은 옆에서 도와주는 이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효소의 활성을 음으로, 양으로, 물심양면 옆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그런 효소를 코팩터, 보조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떤 단백질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효소의 활성을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아주 작은, 심지어 작은 이온들조차도 효소하고 딱 붙어서 효소의 활성을 이렇게 안정화시켜서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특히 마그네슘이라든가 칼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늙어갈수록 보충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또는 뭐 코발트라든가 또는 아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각각의 어떤 특이적인 효소마다 이런 양음 이온들이 이렇게 각각 효소의 활성을 안정을 시켜주고 이 코팩터로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온들만이 코팩터로 사용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단백질 또는 비타민 같은 것도. 왜 비타민이 몸에 좋은 것이냐? 많은 경우 비타민은 이런 식으로 조효소 비슷하게, 그래서 효소를 활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몸에 필요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효소의 활성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은 두 종류의 인히비터들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화학 물질인데 그것을 던졌을 때 효소의 활성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한 가지, 첫 번째 경우는 그 인히비터 자체가 기질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어. 물질 구조가 기질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으면 효소는 누가 누군지 구분을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기질인가 하고 덥석 물어서 활성부에 데려다 놨더니 기질이 아니냐? 쓸데없는 일만 한 것이. 그러한 것을 우리는 경쟁적인 억제자라고 얘기를 하죠. 기질과 엄청나게 비슷하게 모양이 생겼기 때문에 효소가 그들이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그러면 그 결과로서 기질과 효소의 활성 부위를 놓고 지금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쟁적인 competitive inhibitor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어떻게 따돌릴까? 만약에 우리가 화학 실험 반응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에 예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competitive inhibitor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이것을 제거할 수는 없고, 그래도 반응을 꼭 이뤄야 되겠고, 일정한 시간. 그러려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반응을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지. 기질의 양을 그냥 세려 부으면 되지. 왜냐하면 그러면 기질이 훨씬 더 많아지니까 확률상 효소가 만날 수 있는 확률은 기질이 훨씬 더 많을 테니까 경쟁적 억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 반응이 수행이 그런 대로 원하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쟁적 억제자들은 기질의 농도를 높임으로써 이렇게 해소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경쟁적 억제자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활성 부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나는 활성부에는 관심도 없어. 하지만 이들이 분명히 어떤 다른 자리에, 효소의 어떤 다른 자리에 이렇게 결합을 해갖고 효소의 전체적인 이 구조에 영향을 주어. 그래서 효소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기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왜냐하면 활성부위에 같이 결합을 한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는 기질을 아무리 넣어봤자, 농도를 올려봤자 이 비경쟁적 억제자의 효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 활성부위에 에너지 결합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보듯이 기질이 여기에 그냥 정상적으로 바인딩 하는데 이러한 경쟁적인 억제자가 이렇게 똑같은 활성부위에 바인딩 하게 되면은 이것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그냥 여기 예면 뒤통수를 치게 되는 어떤 물질이 그러면 뒤통수를 맞은 덕에 이 활성부위가 완전히 구조가 엉망이 돼버려가지고서 기질조차도 여기서 제대로 반응할 수가 없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비경쟁적인 억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비경쟁적인 억제자들은 효소의 기질이 결합하는 이 활성 부위에 결합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자리에 결합을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들을 다른 자리 입체성, allostery,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allo. 다른 자리 입체성 억제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각각의 아까 얘기한 그 기질의 농도를 이렇게 높이게 되면은 경쟁적 억제자의 효과는 이런 식으로 극복을 한다는 얘기는 효소의 속도가 훨씬 최대한으로 같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기질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요. 하지만 이 비경쟁자적인 억제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질의 농도를 아무리 높여도 원래 효소의 그 최대한도의 활성을 유지를 할 수가 없게 되는 이런 데이터 값이 실제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자리 입체성 억제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효소의 어떤 다른 부위,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어떤 다른 물질이 이렇게 결합을 함으로써 그 결과로 효소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이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자라고 해서 이것이 이니비터가 될 수도 있고 액티베이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얼러스텔 이니비터와 액티베이터 두 가지 종류의 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해가 되시는 거죠.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효소의 어떤 다른 자리에 누군가가 이렇게 와서 결합을 해서 그 결과로 효소가 활성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그래서 억제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이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붙어가지고서 다른 자리에 그래서 효소 자체의 활성 부위의 구조가 변해서 안 되는 경우.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다른 자리에 어떤 물질이 붙음으로 해서 효소의 활성 부위 자체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가지고서 고마워, 땡큐. 그래서 마치 이것은 조효소처럼 코팩터가 이렇게 일을 해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효과로서 이렇게 효소의 활성이 올라가게 되는 둘 다의 경우에 다른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협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과 아주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어떤 다른 물질이 아니라 기질 자체가 비슷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협동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협동성은 언제 딱 어떤 경우에서만 그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효소가 일을 할 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소단위가 모여서 이렇게 효소가 전체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주로 협동성이라는 것은 그러한 현상이 관찰이 되게 됩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효소 자체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효소가 활성 부위를 4개를 가지고 있는 4개의 소단위체가 모여가지고서 동시에 일을 이루게 되는 이런 효소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런 효소가 실질적으로 있지. 히모글로빈. 히모글로빈은 알파 2개, 베타 2개의 글로빈들이 전부 모여서 산소들을 이렇게 운반하게 되는 그런 효소니까. 그런데 기질 하나가, 산소 하나가 붙었다고 칩시다. 기질 하나가 어떤 활성 부위 4개 중에 먼저 하나 붙었어. 그럼으로써 인해서 갑자기 활성 부위들이 이제 빈 공간으로 채워졌을 때는 이렇게 허전하다가 뭔가 누군가가 하나 활성 부위에 기질이 채워지면은 이제 구조 자체가 이렇게 안정화가 돼. 그 기화로 인해서 이것이 마치 바이럴을 해서 전부 각각의 다른
비어있는 활성 부위조차도 그 구조에 영향을 끼쳐갖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협동성, cooperativ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얘가 바로 그 히모글로빈의 4개의 활성 부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에만 기질이 붙어도 그 자체 활성이 훨씬 올라가서 계속 훨씬 더 이렇게 이 상승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같은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아주 비슷한 효소인 마이오글로빈은 근육에서 일을 한다고 그랬죠. 히모글로빈은 혈액에서 산소를 운반하는데 마이오글로빈은 근육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차이점은 이 마이오글로빈은 혼자서 솔로로 4개의 소단위가 아닌 하나의 소단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 하나 자체가 폴리펩타이드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협동성이라는 이런 현상이 이 친구는 없다라고 합니다. 대먹임 업체. 야, 오늘 잘 나간다. 여러분의 한숨을 달판 삼아서 잘 나고 있습니다. 이 대먹임 업체라고 하는 것은 대사 경로, 컨베이어 벨트에서 공장에서 처음에 물건이 딱 들어가면 중간중간에 효소들이 이렇게 있다가 마치 일꾼처럼 하나씩 넘겨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완성된 물건을 만들어내는 어떤 컨베이어 벨트에 있는 그러한 식의 반응을 우리는 대사 경로라고, 패스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다음 장에 바로 보게 될 포도당이 막 분해가 되면 프로당이 분해해서 3탄당이 피루부산으로 변하게 되는 첫 번째 단계, 그것이 대표적인 대사 경로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런데 갑자기 최종 산물이 뒤로 돌아와서 뒤통수를 치게 되는 첫 번째 있는 효소라든가 두 번째는 이 대사 경로에 거의 우두머리격에 있는 그 효소의 활성을 맨 마지막에 있는 산물 자체가 와가지고서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 같은 거에 기작에 의해서 이 효소의 활성을 억제시킬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되먹임 억제라고 피드백 이니비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경제적인 이 방식의 활성 조절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유지하게 될 것 같으면 산물이 많이 만들어지면 자동적으로 그 산물이 와서 이 패스웨이를 셧다운을 시켜버리고 스위치를 꺼버리겠지. 그래서 아주 좋은 경제적인 그래서 이것이 진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초의 기질이 다 있고 이렇게 중간 기질들이 있는데 최종 산물이 다 만들어지면 이 녀석이 가가지고서 첫 번째 효소를 예를 들어서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 방식으로 해서 여기를 완전히 엉망을 만들어버리면 이제 최초 기질 자체가 이제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방식의 이것을 우리는 피드백 이니비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대부분이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에 의한 기작이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대사 경로를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기작인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피드백 이니비션이 주로 일반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경제적으로 아주 잘 맞아떨어지게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경우는 feed forward activation? 뭔 소리야? feed forward activation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산물 자체가 갑자기 훨씬 더 앞서 나가가지고 저 앞에 있는 저 앞쪽에 있는 또 다른 어떤 경로가 끝나지 않은 훨씬 저 뒤에 있는 어떤 효소를 이번에는 액티베이션을 시키는 그런 것을 우리는 feedback이 아니라 feed forward activation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간혹가다 드물긴 하지만 세상에 그런 일도 있나? 있더라고 하면서 또 그러면 feedback activation을 얻는 거야? 이니비션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최종 산물이 그렇게 가서 얘를 더 일 잘하라고 북돋아주는 경우 이거 좀 사실 개념적으로 왜 이래야만 될까 말이 맞지가 않는 것이긴 하지만 있어요. 그래서 피드백 액티베이션조차도 존재를 하고 그러니까 상상은 우리가 학예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는 주로 세포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이해는 이런 되먹임 억제가 많은 이유는 그것이 훨씬 더 맥센스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 기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잘 끝났다 오늘.
뭐 오늘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쪽지도 못 준비해 왔어. 그냥 공짜로 그냥 듣다 가시면 돼요. 오늘 미안합니다. 질문을 못 받아서. 자, 다시 이거 휴강 잘 보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요. 아까 이 그림 설명하시는데 요거가 이제 다른 자리 채성